오늘 굉장히 다양한 그 발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마지막 세션에서 노영준 교수님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틀을 잡아서 그리고 이슈를 잡아서 설명해 드렸고, 조성재 박사님이 한국 일태혁신의 역사, 그다음에 노사관계와의 관련성, 그리고 일태혁신의 사업 내용 확대, 정책 문제 이렇게까지 많이 짚어주셨어요. 오늘 우선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새로 참여하신 분들, 아까 이미 발표하신 분들을 빼고요, 새로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먼저 김성혁 민주노총의 민주노동연구원 원장님 오셨어요. 일어나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총에서는 원래 고용사회정책본부 이명태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대신 최윤희 청년 ESG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신 김순재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발표 때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7분 정도씩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 5분 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을 받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실 게, 제가 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오전부터 참여해서 보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인 게 아니고 디스럽티브해요. 굉장히 단절적이에요, 성격이. 이게 분명히 일태혁신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제에 한계하고, 아까 노영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발표 한군이 나왔는데 실제로 업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아까 네덜란드에 발표하신 거는 사실 서비스업에서 케어 쪽이에요, 돌봄 쪽이에요. 그쪽하고 제조업하고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차이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그 나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태반이 안 그래요. 아까 조성재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태반이 아직도 고전적인 테일러주의나 아니면 비과학적인 이런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는 게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거라지만 성공적 기업과 여전히 로코스트, 로웨이지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이 문제. 그다음에 비교를 할 때도 이거 보면 우리가 애플 앤 오렌지처럼 서로 다른 거를 좀 어떻게 분석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기능이나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슈나 주제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태혁신이나 주제를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됐어요. 이게 국제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그리고 아까 노영준 교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어떤 식의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조직화된 지식, 즉 컴퍼니 스페시픽 스킬, 엔터프라이즈 스페시픽 스킬이나 널리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제조업이 일부는 앞서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좀 이렇게 낡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문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문화 쪽에서 일태혁신이나 문화 쪽에서의 문화 상품이나 문화 서비스 생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앞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배울 거 없는지, 여긴 연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걸 제가 사회적 도전적으로 던지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발제자들 발제하시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발제자들에 대해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앞부분에 우리 김성혁 원장님이나 최윤희 팀장님이나 김순재 과장님은 다 아까 미리 다 원고를 읽어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원고에 나온 내용과 발제 내용 와서 생생하게 듣는 게 전혀 달랐는데, 얼마나 이거를 충분히 소화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오전부터 참여를 하면서 유감이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 분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따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우리 황선자 우리 부원장님이 벌써 토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빠지고 김성혁 원장님이 시작해 주시는데 한 7분 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5분 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5분만 해줘, 5분. 왜냐면 시간이 지금 다 해도 맥시멈 7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분 정도 해주시고 좀 나중에 부족한 거를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세요.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터 혁신이 한국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려점과 보완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터 혁신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가 중요한데요. 한국은 유럽과 같은 참여형 노사 관계도 아니고 또 영미 뭐 일본 같은 이런 실용적 노사 관계도 아닙니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대립이 심하고 이념적 지향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상태고요. 산업 차원의 산별 교섭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교섭들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터 혁신은 정부나 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실행되고 있고 노동의 인간화보다는 생산성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3가지 정도 지적드리겠습니다. 이 일터 혁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자 주도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단기적인 목적, 인센티브 중심의 협상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조와 노동자 대표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질 개선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디지털화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게 목적이 돼야 되고 또 직장 민주주의, 노동 안전, 지속 가능한 고용 이런 부분들이 주 목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에서 이 정보 지능화가 될수록 소수의 정규직들이 고속력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고 전체 공정을 관리하거나 작동할 수 있지만은 다수는 단순 노동으로 비정규직화되고 또 노동의 소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직이나 플랫폼 노동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일터 혁신에서 과연 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일터 혁신의 개념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일터 혁신이 기업 담벼락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같이 더 넓은 목표로 확장돼야 됩니다. 앞에서도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환경, 사회, 또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하고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목표들을 잡고 이런 의제들을 일터 혁신 속에서 같이 노사가 풀어나갈 수 있을 때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넓혀지고 ESG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윤희 팀장님께서. 네, 소개받은 최윤희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대신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제 잘 들었고요. 이게 많은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터 혁신의 필요성은 기업들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 방법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근로자 참여에 의한 일하는 방식 개선은 미흡하고 실질적인 현장 수요 반영도 부족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일터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나 정부 부처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도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일터혁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영계의 그 생각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노사가 함께 일터혁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활동인 만큼 노사가 주체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근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장 개선, 교육 훈련 체계 변화, 인사관리 변화, 근로시간 변화,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하나로 묶은 통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과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 활성화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노사단체 참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노사 스스로 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산성 향상 중심의 컨설팅 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 혁신, 인사 노무 혁신, 작업장 혁신과 같은 각종 분야 컨설팅 성과가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터 혁신 컨설팅 전반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 목적으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서 개별 사업의 성과 관리에는 좀 유효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적인 성과 관리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 후에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노사관계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 전체적인 컨설팅 최종 목표가 노사관계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거를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산성 향상 평가를 위해서 사후 관리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근로생활의 질 개선 같은 경우는 물론 중요하지만 생산성 향상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선후관계로 볼 수 있는 만큼 근로생활의 질 개선만을 추구하는 일터혁신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수요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바텀업 방식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수요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별 기업 니즈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터혁신 DB를 구축하고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저탄소나 디지털 전환 같은 산업 전환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터혁신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터혁신 확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고도화해서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일터혁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인식이나 그 일터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일터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고 경영자 클럽을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혁신 컨설팅 총괄관리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강화와 같이 인프라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터혁신은 그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로 시작되지만 노사의 신뢰와 참여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계도 앞으로 노사가 함께 그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까 정부와 노동계에서도 저희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수재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순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온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런 자리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국제적 사례를 비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일터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발제자분도 정부의 역할이 뭐 너무 주도적이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일터 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요구들 또 변화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좀 경청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일터혁신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이제 앞서 노사 단체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에 대한 사례를 좀 짚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까 발제자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일터 혁신에 대한 이 변화의 요구는 항상 있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늘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간단히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터 혁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토론자도 말씀하셨듯이 또 발제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일터 혁신이라는 게 어떤 노사 이렇게 같은 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지나 어느 한쪽의 참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같은 자율적 참여가 이 필수적인 것이 이 일터 혁신 컨설팅이 다른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컨설팅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참여 또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 CEO에 대한 코칭 등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코칭의 어떤 대상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그 경영진이나 근로자들 입장에서 이 일터 혁신의 컨설팅이 단순한 기업의 어떤 경영 컨설팅에 국한하지 않고 그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두 가지를 같이 함께하는 활동임을 좀 인식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영진에 대한 사용자 측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한 축에 있다면 근로자들은 이런 일터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올해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전반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의견을 개진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어서 곧 일터 혁신의 한 그 방향 그 컨설팅의 내용으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정책을 했고 또 사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 일터 혁신의 근본적인 그 목적 방향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가 생각하는 두 번째의 중요한 것은 컨설턴트의 역량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노사가 각각 사업장에 있고 그 중간 매개체에서 컨설턴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늘 그 어떤 본인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온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 일터 혁신의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분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아까 발제자분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컨설턴트에 대한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늘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왔지만 이행이 실질적으로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컨설팅을 받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그냥 단순한 컨설팅으로 끝인다면 이 일터 혁신의 어떤 사업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랜 숙제로 또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간의 일터 혁신 컨설팅을 받아왔지만 이행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이행만을 위한 컨설팅을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오늘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오갔는데 결국 일터 혁신의 핵심 키는 저희가 봤을 때는 노사가 스스로 협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조직, 본인들의 기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혁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고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조직 문화와 근로자의 숙련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때 이 일터 혁신이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노사 단체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이 일터 혁신이 저희 현 정부의 본격적인 주요한 정책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초하긴 했는데 하여튼 정부 쪽의 입장을 설명한 자리라서 이어서 우리 위 박사님 5 minutes. I shall take less than 5 minutes. So first of all, thank you all for your comments, and once again,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this interesting conference. I have a critical note to make about the last speaker, not in person, of course, but as a representative of the Ministry of Labour, I observed that the Ministry of Labour and Work and Employment does not seem to have a goal itself with workplace innovation. It seems to be saying, well, we are training and consultants, and employers and unions can make use of them. I was wondering why a Ministry of Work and Labour and Employment doesn't have any goals with regard to workplace innovation. Perhaps in combination with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productivity centers, to also from the government side here, how they can support programs, for example, with research or with helping to direct companies to implement and include examples of workplace innovation. So I think there is what we would call an institutional void from the government side to pave the path with workplace innovation. That's one. Second, all of you say, and that's good to hear, that labor and employers should work together. It's pretty obvious, but I understand from hearing from your comments that there is a different sit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s and employers and when you compare it, for example, to Europe. The example given is by one of you was that there is only at company level some bargaining, but there is hardly any participation of unions and workers. This could also be a topic to consider also for a government. What are the options to improve negotiations at the level of companies or industries to support that? As you know, in Europe and also in the USA, we have certain laws that give both parties certain rights to deal with each other.
But I understand this is also a cultural and historical problem. But if you want to have that labor and employers are going to work together, you must give them tools, not only consult them, consultation, not only information, but provide them the institutions, how they can come together and discuss what are the possibilities, how to move forward. After all, you are using all words like the quality of labor, like democracy, like democratic dialogue, but that's exactly absent in the form of institutions. I would like to leave it at that. 예, 정부하고 노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독일의 하이오 홀스트 교수님, 5 minutes. Yeah, thank you. I hope I don't need the 5 minutes either, as I've talked before. So Dr. No gave us the task for the final discussion to draw some conclusions or advice for Korean development of workplace innovation. So unfortunately, this is my first trip to Korea, so I know too little about the Korean situation development, except what I've learned today. But I sat down and thought, like, okay, so what will b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German experience about workplace innovation since the 70s and 80s up to today? And I would like to stress 4 points. The first, and that was made by several presenters very clearly, the role of policies. Germany would be a case of a country with a strong workplace innovation tradition without a strong policy framing it. So there have been research programs financing social innovation, accompany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past, but they have been cut down and there's no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o that what we see today is therefore a very heterogeneous situation in sectors and companies. Particularly small and medium companies benefit obviously from the policy support. And there's, I think, som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workplace innovation in these companies, but often they lack the HR resources, the consultancy resources to do that themselves. So policies are highly relevant, and even a country with like a strong tradition of workplace innovation like Germany doesn't have them in place as they should be. So what I learned from Scotland as a, obviously, example for this. The second is even stressed as well before, has been stressed as well as the role of industrial relations. The German workplace innovation or the success stories are very well embedded in cooperative labor management relations up to today. The cases I could have presented more, they all have a strong role of works councils and an influence into work organization. That is traditionally, and that is how workplace innovation is driven. Due to the lack of policies, the areas where industrial re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s a problem with workplace innovation as well. So that's a very important point, stressing the relevance both for workers' job quality and company performance. So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as a key success factor in the German case. The third is rather small about what is the benefit of like workplace innovation. We've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I think from the German case, one point missing, I don't want to say it'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is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I think studies show very clearly that both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7 and 2008 and now the COVID pandemic, that companies with a strong workplace innovation tradition have been more resilient to crises and the transformation. So there is an advantage for companies to respond quickly to existential challenges by having workplace innovation or a work organization which fosters workplace innovation as it makes the workers innovative actors of adaptation, makes them loyal and motivated. So that's a very important factor, I think, in the German case. And the last one, simple and connects to what has been said before,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eamwork
even in work situations which do not seem to be the clear cases for teamwork, where people work alone, but the experience tells that where teams are established, some sort of collective autonomy, semi-autonomy over the own work organization is granted to the workers themselves. They hav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nd some sort of empowerment. I think that is, for me, the core of workplace innovation in a German case, and a very important element. And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Dr. Totodil, please. Thank you very much. And firstly, can I say it's been a great privilege to have been invited to be part of this conference today. For me, I think it really reinforces the fact that workplace innovation is a global movement, but it's a global learning movement. It's an opportunity where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have a lot of different kind of insights. I think the first thing I want to say is that workplace innovation should be seen as a verb, not as a noun. There is no blueprint. We talk about workplace innovation because it describes a process of innovation, bringing something new to each workplace. There is generic knowledge about workplace innovation, the sort that you can read about in books, the sort that you can see around from various case studies. But then there is also the practical reality, the context of each separate organization. Now, I would argue that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companies are probably more significant than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s far as workplace organization is concerned. The point about workplace organization is that it's about taking those generic principles and applying them in, or I wouldn't even use the word applying, contextualizing them within the setting of each company through a process of dialogue. And by dialogue, we mean creating a situation where people at all levels of the company can come together and where the force of the better argument prevails. Not the force of hierarchy, not the force of management, the force of the better argument. And that's the kind of the recognition that managers need to accept. Now, industrial relations plays a key part in this, and one might look to be inspired by, for example, countries like Norway or Denmark, where it is not government policy, but where government policy has effectively devolved to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work together to drive a workplace innovation agenda forward. And I have seen situations in companies quite recently where an employer's representative and a trade union representative gone into the company together, almost as consultants, to inspire them, to inform them, and to help build the dialogue within the company that has led to real substantial change. And I think that's important. If we're talking about consultants as being a main instrument for the delivery of workplace innovation, then I think that raises lots of questions, because what is it that they're doing? Are they saying, here is a model, here is a one best way for you? Or do they have the humility to accept that they only have part of the story, and that actually engaging others in the company, in that discussion, in that process, is critical? The key job of a consultant in a company is to make themselves redundant. And in that context, I was actually also very pleased to hear that consultancy is only one part of the policy agenda in Korea. And I would come back to the idea that workplace innovation policy is about creating an ecosystem. And again, what one can see, particularly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but also elsewhere, is that all of the different actors, the social partners, the trade unions, the employers' organizations, even in some cases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ua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orkplace innovation for creating sustainable competitiveness. The one word of caution I would give to policymakers is don't expect this to be measured, the results to be measured in simple, quantifiable aspects. When we talk to policymakers in different countries, they say, yeah, but can you prove this is going to lead to a 20% increase in productivity? Well, the answer is no. It's more important than that.
It's about positioning our companies to be competitive, to be resilient in a very volatile and fast-changing world. Thank you. 예, 그리고 이제 전우석 교수님과 박은연 박사님도 이제 두 분 발표하신 걸 들으셨는데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하신 주제하고 뭐 따로 추가로 얘기할 게 같이 엮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5분입니다. 예, 제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터혁신이나 노동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로서 아주 근사한 어떤 말씀을 드릴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일본 기업의 생산 현장을 좀 많이 봐왔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까지 봐온 일본 기업 현장에 비추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역시 일본 기업의 일터혁신 그러면은 개선 활동인데요. 많은 개선 활동의 사례들을 현장에서 봐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선 활동은 생산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노동 강화도 완화하는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주제가 일터혁신이 조직 성과와 근로자 성과 양쪽에 다 긍정적인 효과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일본 제조기업의 생산 현장에서의 개선 활동을 보면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노동 강화 완화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본 인상으로는 일터혁신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외람되지만 인위적이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인상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아까 조성재 박사님이 동경대학의 모노즈쿠리 센터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일본의 능률협회나 아니면 생산성 본부나 이런 쪽에서 한 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린 생산 방식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QC 서클 활동이라고 하는 이 툴이 일본의 능률협회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기업들에게 그 보급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큰 담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런 몇 가지 자그마한 툴들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그 실적이 검증된 몇 가지 툴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툴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여러 기관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그 효율성과 그 유효함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보급해 나가는 이런 뭐랄까요 한 발 한 발 해나가는 과정들이 축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일터혁신의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대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박은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좀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맞춤형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맞춤형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앉아서 지금 뛰고 계신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으시고 거기서 필요하신 게 있고 그것을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관건이고 이제 올해 연구하실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일반적인 방향성 제가 미국 연구를 하면서 봤던 것에서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가 그냥 이런 부분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다면 환경 변화에 맞춤 부분이 추가가 된 것이 미국 일터 새로운 물결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조성재 박사님께서 온갖 좋은 거는 정말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만하시라고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덕에 제가 이런 자리에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하시고 다음번에도 불러주시면 정말 영광이겠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꽂아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이식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형으로 해서 맞춰서 이식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스타트업들, IT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Make the bug into feature. Make feature out of the bug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했는데 이게 버그가 났어요. 버그가 나서 깨졌는데 그거를 막 어떻게 고칠라 그러지 말고 이미 코드에 들어간 버그니까 그거를 고객들에게 팔 수 있는 피처로 만들어라. 더 좋은 걸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식으로 말하면 왜 저희 이렇게 기와지붕 너무 예쁜 기와지붕들이 있던 거 싹 걷어내고 양철 지붕 쫙 깔았다가 지금 저 요번에 명동을 정말 되게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어저께 밤에 나갔다가 관광객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막 우와 너무 좋아. 일단은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해졌고요.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런데 너무나 멋지게 막 한국적 음식과 막 한국적 그 서체화 해갖고 쫙 있는데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독특한 환경들 이제 뭐 인구 여러 가지 인구 사회 제도 그런 것들을 피처로 바꿔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막연하긴 하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십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시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노동 근속 연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3년 이하에서 뭐 10년 넘어. 그러면 그게 미국 그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더라도 너무 고민인 것이 내가 그 일반 범용기술을 키워놔도 그냥 당연히 갈 거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면 당연히 3년 있으면 떠나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떠날 거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아놓을 것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 구성원, 개인 노동자, 근로자, 개인 구성원의 장기적 이익과 기업의 장기적 비전이 일치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웨이브가 짧아졌기 때문에 기술혁명 웨이브가 짧아졌기 때문에 기업이 그 한 웨이브를 타야 되는 동안 거의 지금 같이 계신 구성원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성션스가 훨씬 더 기니까 그 기업이 한 비전과 장기 골에다가 그러면 그 안에서 기업이 이렇게 해서 잘 돼서 확 커졌을 때 내 안에서 개인의 경력골 새로운 분야로 신사업 분야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들어섰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 그 개인의 경력골과 개인의 비전과 기업의 비전을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희 가진 거를 다 피처로 기와를 공서체를 너무 아름답게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많은 분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로 저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 4분 30초 남았는데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두 분 발제를 들으셨는데 그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두 분 발제자들의 마지막 얘기를 듣기 전에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네, 장군 박사님. 노동연구원 사람들만 계속 질문하는데 예, 그 1세션 그 사회를 봤던 장원걸입니다. 그 조승재 박사님 그리고 노영진 교수님 발표 그리고 그 토론자분들의 지정 토론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3세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가운데 특히 그 오이 그 박사님께서 한국 정부 고용노동부가
정말 그 나름대로 그 정부 나름대로의 그 일터 혁신에 대한 그 정책이라든가 정책적인 목표라든가 철학 이런 게 있는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 굉장히 아주 그 뼈 아프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우리 그 조승재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한국의 그 일터 혁신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터혁신 그 유형과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그 기업 모델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그 우리나라 그 기업 현장에서의 어떤 작동하고 있는 그런 일터혁신 그 모형과 정부의 어떤 정책과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 조 박사님께서는 그 우리나라 그 일터 유형을 대표 기업으로 유한 킴블리 모델, 그다음에 LG전자 모델, 현대 자동차 모델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그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혁신 정책 사업은 어떠한 그 모형을 그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저도 사실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또 하셨고 또 그 실천적으로도 정부에서 이렇게 그 하셨던 그 조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동시에 그 노영진 교수님의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일터혁신 정책의 그 혼돈스러운 상황을 정비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시간 20분 좀 남았는데요. 두 분 발제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저도 한 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의 현장이나 많은 곳에서 사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인력을 꽤 들여오려고 하는데 외국 인력을 들어온다 하더니 굉장히 보조적인 일밖에 없고 특히 이제 아까 독일 쪽에서 제조업 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특히 제조업 쪽에는 젊은 인력이 별로 안 가요. 그냥 이게 엔지니어나 뭐 사무직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 인력은 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못 구해서 외국 인력도 못 구하고 그러면 사실 인력이 딸려서 사업을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 문제들도 사실 같이 좀 고민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제조업들이 특히 이제 하청 제조업이나 대기업의 밑에 있는 이런 데가 기반이 흔들려서 대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문제들도 일터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발제자가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우리 노영주 교수님 시간이 한 6분 정도. 박사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고용노동부 정책, 고용노동부 그 일대혁신 정책의 목표나 어떤 철학이 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별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이건 직접적으로 훨씬 더 저보다 깊게 인발부하신 조승재 박사께서 답변하신 게 좀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제가 옆에서 보고 드린 말씀인데, 근데 우리나라 일대혁신 정책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실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노동 정책, 고용 정책보다는 사실 노동 정책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일대혁신 정신과는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좀 들어와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로 예산이나 뭐 사업 비중 이걸 통계로 뽑으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일대혁신하고는 좀 무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그 속에 그래도 그나마 좀 일대혁신을 좀 겨냥하는 포지션이 일정 부분 있고,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조승재 박사께서 발표하실 때 뭐 작업 조직 이런 얘기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좀 포지션이 약간 좀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신정부 들어서도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희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사실 좀 그걸 묻고 싶어요. 그건 답변은 제가 우리 고용노동부의 김순재 과장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난번에 일자리위원회에서 계속 일대혁신 TFT 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계속 이 문제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좀 그렇고요. 예, 좀 일대혁신 정신에 맞게 좀 진행하는 그게 됐으면 제일 좋겠다는, 뭐 간단히 그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제기하신 그 인력 부족 문제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올해 제가 지금 제일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과제가 지금 바로 이 과제인데, 중소기업에서 이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 일태혁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목표를 그 높게 잡기보다는 그 중소기업에서 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우선 좀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좀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모든 중소기업에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는 않고, 근데 중소기업에서도 그게 가능한 부분, 그런 어떤 부분서부터 그 일대혁신 기법을 이용해서 그 인력 부족 문제를 그 해결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는 그 오늘 컨퍼런스에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임금이나 이걸 바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기 좋은 어떤 그 일터를 만들어내는, 근데 그 방법이 뭘까 하면 어쨌든 저는 지금 상태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까 얘기하는 어떤 재량 노동이라든가 또는 그 관리 스타일을 좀 민주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통들 강화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 하나의 어떤 일체감을 맞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대한 바대로 성과가 난다면 그다음 그 성과를 좀 공유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그 인력 부족,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결하는데 좀 그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소기업 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맹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답들이 뭔가, 그걸 좀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토양에서 싹 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기업들이 존재해왔고, 근데 그 기업들의 모습이 지금 얘기하는 그분들은 사실 일태혁신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사실은 상당 부분은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방식들하고 그 비슷한 부분이 꽤 있어요. 다만 그 지금 기업에서 나온 거는 좀 정교하지 않고 약간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근데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이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민간 기업에서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거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기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뭐 민간 기업이 그런 뭐 동기부여가 없는데, 그 동인이 없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걸 뭐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싹 도는 부분들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일종의 좀 운동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좀 기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13분 남은 거 맞나요? 예, 제가 13분이면은 한 절반 쓰고요. 나머지 반을 두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사회자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한 분은 오늘 이제 노사정에서 세 분 나오신 분 말고 다른 분들은 오늘 발표자들이 다 앞에 나오셨는데 한 분이 못 나오셨어요.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이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노세리 박사를 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앉았지만 발표자 중에 한 분이 노세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다른 한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예, 그 자리는 없지만 어쨌든 서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두 번째는 그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노사 일타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관계 정책의 흐름 속에서 작업장 노사관계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노정국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전달 체계 정책의 전달 체계는 노사발전재단이 맡고 다른 수행기관 11개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고 계신 안성근 본부장님이 오후부터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성근 본부장님이 오늘 이제 2세션을 들으셨는데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전달 체계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질문이 이제 장홍훈 박사님이 주신 질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일정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단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정책 프로세스 전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국회에 가서 이걸 갖다가 그 돈 쓴 걸 갖다가 일일이 다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타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루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양적으로 확대가 돼갖고 오히려 질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얘기하면 양질 전화가 돼야 되죠. 양이 일정한 수준에 되면 질적인 고도화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적 확대가 질의 도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돈 쓰는 거 모두 다 엄청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장표에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정책이 정책 나름대로의 자기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타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책의 자기 영역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들 나름대로 그냥 원래 우리나라 재벌들 다 자기가 잘났잖아요. 그래서 재벌들 나름대로 발전시킨 부분들, 그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외국의 이론을 갖다가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축을 엇갈려 가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일타혁신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강조점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루틴화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그 다음에 물론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의 이제 변화들이 있으면서 지금에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혼선을 거치면서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EN 컨설팅, 컨소시엄형, 그 다음에 노동전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확산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양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다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하게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타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갖는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노사단체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갖다 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노사단체의 중앙단체 내셔널 센터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은 일부 이 지역이나 업종 차원에서의 새로운 노력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일터가 근데 그 컨셉을 보면 그 컨텐츠 내용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일타혁신과 많은 부분에 중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자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역시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보충적으로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포스코가 포항시에서 이 철강 업종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공공부문도 그렇고 물회거리, 음식 서비스업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갖다가 지역 내에서 일타혁신에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피턴시를 나눠 갖는 노력을 갖다가 포스코가 포항시 내에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 노동연구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모두 다 뭉뚱그려서 결국 한국형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은현 박사님이 그 토론해 주신 내용 굉장히 재미였는데 버그가 피처가 된다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뭔가 한국적인 모색들, 한국을 여태까지 지배했던 가장 큰 담론은 뭐냐면 캐치업이에요. 그렇죠? 외국 이론을 우리가 수입하려고 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냐면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도 선진국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런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요소들이 지금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항도 있고 대전도 있고 중소기업들에서 지금 수많은 사례들이 쌓여 있고 대기업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고 그걸 집행하는 노사발전재단까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핀란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핀란드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풍부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여전히 외국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외국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발전을 말씀드렸다는 걸 갖다가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인력 부족과 관련한 거는 노영진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지금 HRD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그 산업인력공단이나 직능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기업의 수요에 맞춰 갖고 지금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어요. 제가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가서 봤더니 그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교육 훈련을 하니까 그것이 중소기업에서 예전에는 이직률이 높던 기업이 이직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갖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태혁신의 수단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HRD가 연결을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일태혁신의 이 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좀 드립니다. 예, 두 분 발제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지금도 현장을 꽤 다니는 편인데 다니다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오르고 노동시간이 줄어가지고 도대체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아마 컨설팅하는 많은 분들이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태혁신하고 굉장히 문제의식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이러니가 2000년대 초반 중반에 현대자동차 저렇게 가다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뭐 꽤 괜찮게 나가는 그리고 전기차도 빨리 전기 전환도 빨라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 세계에서 잘 모르거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현실과 또 우리가 실제 하는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아까 우리 조석기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이번 우리 국제 세미나, 그러니까 연구도 그렇고 국제 세미나 계속 기획을 하고 해온 우리 노세리 박사가 아까 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짤막하게 얘기를 소회 및 오늘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안성근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안성근 본부장님 먼저 하실래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노사발전재단의 일태혁신 본부장님이시죠? 네, 노사발전재단 일태혁신 본부장 안성근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오고 싶었는데 지금 아침에 저희 업무상 일정에서 좀 못 와서 좀 아침 시간을 못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오후 세션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새 국가의 사례들 들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태혁신의 전달 체계 또는 효과성에 대한 많은 좀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들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의 거리들 다시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성재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일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터혁신을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서 끌고 왔고 주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장에 인식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노사의 참여성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노동부랑 같이 일터혁신에 대한 좀 개편 방안을 논의를 할 때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일터혁신이 과연 뭘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논의를 했던 적도 있고요. 일대혁신을 바라보는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 연구하시는 분들, 기업의 CEO들 또는 노동조합들, 사용자 단체 다 4인 4색 아니면 5인 5색 거기에 또 덮어쓴다라고 하면 현재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 중의 하나라고 하는 컨설턴트들의 생각은 또 역시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격차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서로가 확인이 되고 좀 더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런 자리가 같으면 생각이 좀 들어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대혁신 사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컨설턴트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양적인 증가를 통해서 많은 기업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컨설턴트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발표하신 분들 말씀 들으면서 유럽의 과연 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 주체로 참여를 하고 있을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변화는 스스로 어떻게 끌고 가고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생겼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지에 또 같이 좀 더 많은 연구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의 노동 정책 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노동부랑 같이 진행할 건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지적과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노세리 박사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 목표는 달성이 된 듯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들어온 지 횟수로 6년 차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일터혁신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공부해 온 지 동일한 횟수가 되어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터혁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깊게 사실은 생각해보고 그 차후에 붙는 소위 말해 방법론이란 것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좀 사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저희가 뭐 이 일터혁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 더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계속 뭔가를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향이 과연 지금 맞게 설정된 것인가?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뒤에 따라온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걸 따라가는 입장에서 저 멀리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스스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냥 좋은 얘기하는 한편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필요한 얘기를 하는 정도로 사실 좀 치부돼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에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자리를 1년 동안 사실은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좋은 분들이 너무 흔쾌히 이 자리에 오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저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너네는 지금 일터혁신을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저희는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다양한 이것을 어떻게 기업들에게 전개해 가야 할지는 방법도 분명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방법과 방법을 고민하는 그 굴레에 갇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방향으로 저희가 분명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한국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면 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저는 사실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이 10시부터 6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 과연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인바이트한 제가 뭐라고, 그리고 분명 저는 저희 연구원에 소속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이 일터혁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흔쾌히 달려와 주신, 날라와 주신 저희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사회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매달 일터혁신 포럼이라는 걸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이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사례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데이터가 보고, 혹시 모르신 분 중에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오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재 박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온라인으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가끔 모여서 하는데 모인 뒤에 끝에 술 한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 노동연구원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번에 열린 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 아니라 2018년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고 지금 5년 만에 그걸 따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국제회의를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좀 전문가들하고 좀 관련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 성과나 연구 진전이 있을 때, 그리고 외국에서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성과가 있을 때, 이럴 때 이걸 그런 걸 좀 모아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하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그걸 좀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컨퍼런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거나 뭐 이렇게 딱 결론이 오라고 딱 모아진 건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여러 나라들의 일터혁신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터혁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좀 뒤떨어져 있는 이런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터혁신 정책을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오늘 회의에서 가진 문제의식들을 계속 살려서 같이 앞으로 소통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에서 멀리 오신 우리 발제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국내에서 아까 노세리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 조성재 박사님, 노영주 교수님, 그리고 같이 발제하신 분들하고 토론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약 3분 55초가 지났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요, 그죠?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건강하시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